박준호가 고향으로 내려온 날,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다. 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어촌 마을은 늘 그렇듯 바람이 먼저 도착했고, 바람은 소금기 섞인 냄새를 품은 채 낡은 집들의 지붕을 두드렸다. 파도는 부서질 때마다 오래된 기억처럼 낮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준호는 버스에서 내려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 소리가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의 집은 바다를 등지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를 바라볼 용기가 없어서 등을 돌린 집 같았다. 녹슨 양철 지붕은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떨어지는 자리를 피해 그릇을 옮겨야 했다. 담장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엮어두었던 대나무 울타리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울타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잡초가 자라났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나무, 약, 그리고 바닷물.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박옥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다.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었고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왔냐? 짧은 한마디였다. 반가움도 걱정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낡은 대나무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마지막 물건이었다. 예전에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닭을 쫓아내기도 했고 논두렁을 오르내릴 때 짚기도 했다. 요즘에는 어머니의 관절이 쑤실 때 혹은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쓰였다. 바람이 새네, 준호가 말했다. 바다는 늘 그렇지, 옥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식사는 소박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국. 준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이며 어머니의 손을 훔쳐보았다. 손등의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준호는 그 소리를 먼저 느꼈다. 군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 특유의 감각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있었다. 엄마, 누구 오신 거야? 올 사람이 없는데 옥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와 값비싸 보이는 구두. 이 마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박옥순 씨 맞으시죠?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일입니까? 아드님이시군요. 잠깐 어머님과 할 말이 있어서요. 옥수는 준호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숨길 것도 없어.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예전에 보증서 신 거 기억하시죠? 이자만 조금 정리하면 되는 건데 계속 미루셔서요. 그런 거 한 적 없어.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류에는 분명히. 그 서류가 가짜라는 것도 알아. 옥순은 말을 끊었다. 준호는 상황을 이해했다. 일은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서명 하나로 집을 넘길 수 있는 종이.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옥순이 움직였다. 옥수는 벽에 기대어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지팡이를 쥔 힘은 강했다. 나가, 짧은 한마디였다. 남자 중 하나가 피식 웃었다. 어르신, 괜히 그러시지 마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팡이가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나가라고 했다.
옥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은 비가 새도 사람의 인격은 새지 않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아들은 나라를 지킨 군인이야.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아. 옥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정 억울하면 이 늙은이를 치고 가. 도장 찍게 할 생각은 하지 마.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다. 당황과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옥순의 몸이 흔들렸다. 지팡이를 짚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엄마, 준호가 달려가 부축했다. 옥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이 가빠졌다. 가슴이 조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쓰러졌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바람과 비 때문에 길은 더디기만 했다. 구급차 안에서 옥수는 의식을 잃었다겠다를 반복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대나무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아무리 빼내려 해도 놓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 내가 여기 있어.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등 위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얹어 있었다. 구급차가 비를 가르며 달려가는 동안 준호는 깨달았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집이었고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증거였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의 삶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울의 병원은 바다와 전혀 다른 소리를 냈다. 파도 대신 기계음이 있었고 바람 대신 에어컨의 냉기가 복도를 채웠다. 박준호는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실려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고향 집의 장면이 겹쳐졌다. 문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얼굴, 바닥을 내리치던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쓰러지던 어머니의 몸,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어떻습니까? 급성심근 허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치는 빨랐어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위험한 겁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고비는 넘겼지만 마음의 충격이 크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여러 장치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얕았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에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제야 자신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일정한 속도, 흔들림 없는 구두 소리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윤서진이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표정은 늘 그렇듯 읽기 어려웠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 한 명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병원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녀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또렷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옥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길었다. 마치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 실장, 서진이 낮게 불렀다. 오늘은 회사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비서를 물리고 혼자 중환자실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의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 옆에는 병원 직원이 가져다 놓은 대나무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고급 병원의 깨끗한 바닥 위에 놓인 낡은 대나무. 서진은 그 지팡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손에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건 아버지 유품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까 구급차에 실려 오실 때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원의 기계음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박 실장,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두 남자가 찾아온 일, 서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말, 그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진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서진이 말했다. 아주 강한 분이시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서진은 다시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병실에서 혼자 울던 밤.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때 그녀의 곁에는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박 실장, 서진이 말했다. 이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건 복지 규정에 있는 일입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응급 의료 지원. 규정대로 합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감사와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서진은 말을 이었다. 저는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준호는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잠깐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준호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긴 어디냐? 서울이에요, 엄마. 병원. 돈 많이 드는데 아니냐? 옥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빚지지 마라. 옥수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더듬어 지팡이를 찾았다. 준호는 지팡이를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옥수는 그제야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거 잘 챙겨라. 네,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노인이 붙잡고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기준이라는 것을. 그날 새벽, 병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윤서진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도록 꺼져 있던 어떤 불빛이 조용히 다시 켜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창밖으로 흐린 햇빛이 스며들었다.
밤새 깜빡이던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커피 향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박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이른 시간임에도 병원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비서도 수행원도 없었다. 회색 코트를 걸친 채 혼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준호 맞은편에 섰다.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 말로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다. 박 실장,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제 말씀하신 그 사람들, 혹시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이름은 몰랐습니다. 다만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뒤에서 압박하고 겁을 주고 서류로 사람을 묶는 방식입니다. 서진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방식은 이 도시에서, 특히 재벌과 기업의 세계에서 낯설지 않았다. 그런 일은 다시 없게 하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고, 그는 그 사실을 오래전에 배웠다. 그러나 그녀가 그 말을 할 때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계산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회장님, 준호가 입을 열었다. 병원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처리 중입니다. 그건 제 문제입니다. 아니요, 서진은 단호했다. 그건 우리 회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 일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답했다. 그래서 더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걸 동정이나 시혜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진은 다시 준호를 보았다. 회사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삶 위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가장 약한 순간에 등을 돌린다면 그 조직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논리였고 동시에 신념이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건설팀 연결해. 짧은 지시였다. 전라남도 해안 쪽에 노후 주택 하나. 주소는 내가 보내줄게. 즉시 점검하고 보수 들어가. 상대방이 무언가를 묻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적인 일 아니다. 회사 차원의 조치야. 전화가 끊긴 뒤 서진은 잠시 차 안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노인이 떠올랐다. 대나무 지팡이를 놓지 않던 손, 그리고 괜히 비치지 마라 라는 말,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한편 준호는 병실 안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옥수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숨결은 전날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옥수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냐? 비 새는 것도, 지붕도 다 어떻게든 됩니다. 옥수는 한참을 그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돈 때문이 아닙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람 때문입니다. 옥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느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진이었다.
박 실장,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서진은 파일 하나를 건넸다. 이건 최근 6개월간 회사 내부에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왜 저에게?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서진은 말했다. 제가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준호는 파일을 넘겨보았다. 숫자와 이름들. 익숙한 패턴이었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파일을 덮었다. 회장님. 말하세요. 이 일에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멈춰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준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창문들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다. 그는 고향의 어두운 바다와 이곳의 밝은 도시를 동시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시작된 이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윤서진이 병원을 떠난 뒤 박준호는 한동안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불빛은 많았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안에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 대신 고향의 어두운 바다와 그 바다 앞에서 쓰러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다. 병원에서 바로 출근하는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윤서진이 건넨 파일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전쟁의 신호였다. 한성그룹 본사는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호는 출입증을 찍고 로비를 지나며 익숙한 공기를 느꼈다. 이곳은 그가 수년간 몸담아 온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었다. 보안실에 들어서자 보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박 실장님,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이사항 있나? 어제 저녁부터 임원층 출입 기록이 조금 이상합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상하다는 게 뭐지? 평소보다 외부 인사의 출입이 잦습니다. 특히 부회장님 쪽 라인으로요. 준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기록 정리해서 나한테 바로 올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윤서진에게서 받은 파일을 다시 열었다.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몇몇 익숙한 이름들. 그 중에는 윤태국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윤서진의 이름이 언급된 오래된 결제 문서가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서진이 CEO 자리에 오른 직후의 일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회색지대에 가까운 사안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이 윤태국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이걸 쥐고 있군.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윤서진은 본사 회장실에서 윤태국과 마주 앉아 있었다. 회장실의 공기는 늘 차분했지만 그날은 유독 무거웠다.
윤태국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가 크면 할 일도 많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윤태국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사회에서 몇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무슨 안건입니까? 경영 안정성에 대한 문제지. 윤태국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이사의 판단력과 정신적 안정성에 대한 검증.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가족끼리 너무 딱딱할 것 없잖니. 윤태국은 느긋하게 말했다. 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최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병원, 박준호의 어머니, 그리고 내부 자금 조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삼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대표의 개인사는 곧 회사의 리스크야. 윤태국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지.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 서진 앞에 밀어놓았다. 이거 기억하니? 서진은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몇 년 전 결제했던 그 문서였다. 그땐 내가 어렸고 경험이 부족했지. 윤태국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준 거고.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와서 이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윤태국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지를 주는 거다. 조용히 물러나면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힌다. 회장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서류 위에 올려진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 위에 놓여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준호를 불렀다. 부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이사회 안건도 알고 계십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준호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몇 년 전 삼촌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 준호가 말했다. 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판단을 미루고 있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진이 말했다. 제가 물러나면 이 회사는 다시 그 사람 손에 들어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준호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됩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의 병실,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윤태국의 서류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가 말했다. 단순한 경영 싸움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내부 게시판에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안내.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아래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공지가 올라온 날 밤, 박준호는 회사에 남아 있었다. 보안실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그의 사무실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야경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지만 그 질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윤서진이 건넨 파일과 그 안에서 따로 뽑아낸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자금 흐름표, 통화 기록, 출입 로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이 찍힌 오래된 결제 문서 4본. 준호는 그것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남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 윤서진이 들어왔다. 낮과 달리 표정이 한층 피곤해 보였다.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잠시 서 있다가 맞은편에 앉았다. 병원에는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머님은 안정적입니다. 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뒤로 물러설 생각도 없어 보였다. 준호 씨,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일을 끝까지 가면 당신에게도 대가가 따를 겁니다.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떤 대가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비공식적으로는 당신은 이 업계에서 더 이상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보안 쪽 일은 다시 하기 힘들 겁니다.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윗선에서 보기엔 너무 위험한 사람으로 기록될 테니까요. 준호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 군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안 전문가로서의 길, 그것이 여기서 끊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서진이 물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회장님, 준호가 낮게 말했다. 왜 저입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진이 답했다. 당신은 물러설 수 있어도 눈을 감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성질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옥수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 옆에는 여전히 대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고향 집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아, 준호야. 네, 아주머니. 집은 걱정 말아라. 오늘 낮에 사람들이 와서 지붕부터 봤어.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이요? 응, 회사에서 보냈다더라. 튼튼하게 고쳐준대. 아주머니는 덧붙였다. 너희 어머니가 알면 뭐라 하실까봐 내가 그냥 정리해두라고만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고. 책임이라고. 그때 옥순의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준호는 병실로 들어갔다. 옥순은 눈을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왔냐? 네, 엄마. 표정이 왜 그러냐? 옥수는 미약하게 웃었다. 큰일 있나?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응, 제가 조금 위험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옥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나쁜 일이냐? 아니요. 그럼 되다. 옥수는 단호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안전한 길이랑 옳은 길이 다를 때가 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얼굴을 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됐다. 옥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길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충성심 때문만도 정의감 때문만도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의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놓였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진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모든 동선과 보안 계획을 박 실장에게 일임하세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박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되리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다. 구름은 두텁고 무거웠으며 비가 내릴 것처럼 공기는 눅눅했다. 박준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미묘한 이상함을 느꼈다. 익숙해야 할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낯선 경비 인원들이 출입구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보안팀 교체 기록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지시했지? 부회장님 쪽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그림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보안팀 전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비상 상황 대비. 각 층 동선 확인하고 임원층은 특히 주의. 알겠습니다. 잠시 후 윤서진이 도착했다. 검은 정장의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물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서진은 짧게 웃었다. 그래도 오늘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 씨. 말씀하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장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경비 2명이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길을 막는 태도는 분명했다. 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회의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경비 중 한 명이 말했다. 회의 전 회장님께서 잠시 대기하셔야 한다고. 서진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여기서 소란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회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스쳤다. 전자 잠금음이 짧게 울렸다. 문이 잠겼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이미 책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실 외부의 움직임이 완전히 끊겼다. 통신도 불안정했다. 신호가 차단된 것 같습니다. 준호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주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았다.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회장님,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알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 들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서진아, 윤태국의 목소리였다. 안에서 잘 쉬고 있니? 서진은 문을 향해 말했다. 이게 삼촌이 말한 경영 안정성입니까? 너를 보호하는 거다. 윤태국은 태연하게 답했다. 내가 회의에 나타나지 않으면 주주들은 스스로 판단하겠지.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라면 서진은 회의의 불참한 대표가 되고 그 자체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었다. 준호 씨, 서진이 낮게 불렀다. 여기서 나를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탄 처리된 문, 외부 잠금 장치, 그리고 감시 카메라. 정면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했잖아요. 회의장에 앉혀주겠다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얼마나? 최소한 10분. 그는 문을 향해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밖의 경비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크게 말했다. 회장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경비의 냉담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회의 끝나면 열어드리죠.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서진에게 낮게 말했다. 잠시만 뒤로 물러서십시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문 옆에 장식 패널을 걷어냈다. 그 뒤에는 비상통신 설비와 함께 유지 보수용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이 건물 구조, 예전에 점검한 적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벽 뒤로 기술 통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요. 준호는 짧게 답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패널을 밀어냈다.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통로였다. 여기로 나가면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까지 갈 수 있나요? 직접은 아닙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막힌 문보다는 낫습니다. 밖에서는 주주총회가 한창일 터였다. 이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킷을 벗어 의자에 내려놓았다. 가죠.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니까. 준호는 앞장서서 통로로 들어갔다. 조심하십시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서진은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통로에 발을 디뎠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쳤다. 길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기술 통로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벽을 따라 배선과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오래된 먼지가 발걸음마다 날렸다. 박준호는 앞서 걸으며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좁은 통로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윤서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맨발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지만 얼굴에는 불평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의 연장선임을 알고 있었다.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서진이 낮게 물었다. 임원층 아래 예전 서버 관리 구역으로 연결됩니다. 준호가 답했다. 거기서 다시 비상 계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순간 위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패널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것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속도를 높였다. 서진의 숨이 가빠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통로 끝에 철문을 열자 오래된 기계실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서버 넥과 먼지가 쌓인 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 잠깐 준호는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다. 추적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네요. 이미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준호가 말했다. 부회장님은 회장님이 회의장에 나타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더욱 가야죠. 그때 준호의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실장님, 임원층에서 소란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졌다고. 알고 있다. 준호는 말을 끊었다. 회의장 상황은? 부회장님이 의장석에 앉아 발언 중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부터 계획 변경이다. 회의 시작 후 30분이 한계다. 알겠습니다. 통신을 끄는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회의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단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듣게 해야겠죠. 네,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기계실 반대편의 문을 열자 비상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 위로는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웅성거림, 마이크 소리. 주주총회가 한창이라는 증거였다. 그들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다. 서진의 발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준호는 몇 걸음 앞에서 계속 주변을 살폈다.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즉시 몸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계단 중간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위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경비입니다. 준호가 속삭였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위험하지만 준호는 계단 난간을 살폈다. 그 옆에는 유지보수용 사다리가 위층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저 위로 올라가면 회의실 뒤편 통로로 연결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죠.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준호는 먼저 사다리를 올랐다. 소나귀에 힘을 주고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다. 서진도 그의 뒤를 따랐다. 천장 위 공간은 더 좁았고 먼지가 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아래에서 누군가 외쳤다. 여기 위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비쳤다. 준호는 즉시 판단했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그는 천장 패널을 발로 밀어냈다. 패널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두 사람은 회의실 뒤편 통로로 몸을 던지듯 내려왔다. 놀란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회의실 안에서는 윤태국이 단상에 서 있었다. 대표이사의 장기적인 정신적 불안정을 고려할 때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진이 들어섰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단했다. 회의실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제가 불안정해 보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태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진아, 이게 무슨... 삼촌, 그녀는 반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제가 여기에 없는 사이 제 자리를 논하셨군요. 주주들의 시선이 윤태국과 서진 사이를 오갔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윤태국이 목소리를 높였다. 보안, 그러나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진의 모습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반상 위로 올라섰다. 주주 여러분, 서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늦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무슨 소리냐? 누군가 외쳤다. 서진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는 지난 몇 년간 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와 압박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윤태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삼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호는 반상 아래에서 회의실 전체를 훑어보았다. 긴장, 충격, 그리고 서서히 번지는 깨달음. 이제 싸움은 공개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윤서진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그 어떤 문서보다 무거워 보였다. 반상 아래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고 몇몇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태국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며 반상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노련했다. 저 아이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서진의 맨발과 흐트러진 머리칼을 가리켰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이사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의 바로 뒤에 서서 회의실 출입구 쪽을 계속해서 살폈다. 낯선 경비 몇 명이 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삼촌,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녀는 USB를 단상 위에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대형 스크린에 자료 목록이 나타났다. 파일명에는 날짜와 거래 코드, 그리고 익숙한 임원들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이건 지난 2년간의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령 계열사를 통해 빠져나간 회사 자금,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간 개인 계좌,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윤태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작된 자료다. 그가 즉시 반박했다. 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알잖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서진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윤태국의 목소리였다. 지금이 기회야. 회의에만 못 나오게 하면 끝난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일부 주주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몇몇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태국은 단상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건 불법 녹음이다. 그가 소리쳤다. 증거로 쓸 수 없어. 불법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는 누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다뤄왔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낯선 경비 2명이 안으로 들어오며 외쳤다. 회의를 중단하십시오. 박준호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이곳은 주주총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경비 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 말했다. 부회장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경비가 회의에 개입해? 상황은 급격히 윤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좋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는 갑자기 서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너도 깨끗하지 않아. 내가 처음 대표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문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이 말을 끊었다.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윤태국의 마지막 카드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땐 내가 선택했어. 맞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그 선택의 책임을 지려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녀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를 이용해 개인의 탐욕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그러다 회의실 한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다. 원로 주주였다. 나는 윤서진 회장을 지지하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부회장의 해임에 찬성하겠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손이 올라갔다. 하나, 둘, 셋. 반대편에 앉아있던 이 사진들 중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손을 드는 이들이 나타났다. 윤태국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준호를 노려보았다. 내가 다 망쳤다.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경제범죄 수사대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윤태국 씨,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태국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한때 그룹을 좌지우지하던 인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아 보였다. 회의실에는 긴 한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퍼졌다. 윤서진은 단상 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박준호가 다가왔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겠죠.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신임을 묻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 회사를 투명하게 바꾸는데 제 남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회의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주총회 의장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대표이사 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장치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박준호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생사를 가르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대신 묵직한 피로가 몸을 짓눌렀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력은 쓰러졌지만 그 잔해는 쉽게 치워지지 않는다. 잠시 후 의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윤서진 대표이사, 신임 가결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결의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임원층 복도는 전쟁이 끝난 뒤처럼 어수선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급히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윤태국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의실을 택했다.
그곳에는 박준호와 몇몇 핵심 임원들만이 모였다. 오늘부로 모든 계열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합니다. 서진이 말했다. 외부 감사도 병행하세요. 내부 인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항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멈추면 다음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박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준호 씨, 서진이 그를 불렀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오늘은 숨을 쉴 수는 있겠네요. 그날 저녁,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낮보다 한산했고 어머니의 병실 앞에는 은은한 불만 켜져 있었다. 옥수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냐? 네,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옥수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싸움의 디테일도 생략했다. 다만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것만 전했다. 그래,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섭지, 옥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언론은 한성그룹의 변화를 연일 보도했다. 부회장 구속, 대대적인 내부 감사, 윤서진 대표의 재신임. 주가는 요동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 와중에도 박준호의 일상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보안 책임자가 아니었다. 서진은 그를 공식적으로 대표 직속 특별보좌로 임명했다. 인사 발표가 나간 날, 회사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왜 나입니까?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서진이 답했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기준을 지켰어요. 준호는 그 자리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제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빛 아래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집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새로 수리된 지붕, 단단해진 벽, 그리고 아직은 비어있는 마당.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며칠 후, 옥수는 퇴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고집은 여전했지만 서진은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님,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다. 당분간 서울에 계시면 안 될까요? 왜? 제가 집이 너무 큽니다. 서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사람 소리가 없어서요. 옥수는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구나. 진심입니다. 그럼 잠깐만 신세를 질까? 그렇게 옥수는 서울에 머물게 되었다. 집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늘어났다. 서진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녁이면 가능한 한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올라왔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서진에게는 낯설고도 따뜻했다. 어느 날 밤, 준호와 서진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다. 후회하십니까?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지킨 게 더 많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다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전의 고독이 조금 옅어져 있었다. 그럼 충분하네요.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진짜 의미는 승패가 아니라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지키는 것뿐 아니라 바꾸는 데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봄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다. 겨울 동안 회사를 짓누르던 불안과 긴장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한성그룹 본사 앞 은행나무에는 연한 초록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아침마다 그 변화를 보며 시간이란 것이 반드시 상처만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이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감사 결과가 하나둘 정리되었고 책임질 사람들은 회사를 떠나거나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인사와 제도 개편이 진행되었다. 투명성을 강화한 규정들은 때로는 불편했고 단기적인 성과를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욕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말했다. 몇 년 뒤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박준호는 회의실 한쪽에서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경호와 보안을 총괄했지만 동시에 윤서진의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숫자와 문서, 그리고 사람. 그는 이제 물리적인 위험뿐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저택의 불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옥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냐? 네, 엄마. 손 씻고 바로 와라. 금방 된다. 윤서진은 식탁을 차리며 웃었다. 오늘은 제가 반찬 하나 했어요.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준호가 말하자 옥순이 대신 받아쳤다.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으면 다 똑같은 거다. 세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함께했다. 회사 이야기보다는 날씨,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동네 꽃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오갔다. 그 평범함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옥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너희도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라.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아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덕분이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돌아왔을 때요. 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네,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고 동시에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옆에 섰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다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며칠 뒤 한성그룹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임원 보수 공개, 외부 감사 상설화.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기대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고향에서 온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새로 단장된 집 앞에 서 있는 옥순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걱정 대신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느 늦은 봄날, 서진은 준호를 불렀다. 같이 가실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회사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회의실 말고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성그룹 연수원이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강단에 선 사람은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수사가 아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선택이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작은 타협이 내일의 큰 붕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준호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전의 고독한 회장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연수가 끝난 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네요. 네, 준호가 답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연수원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윤서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바쁘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녀는 잠시 웃었다. 오늘은 잘 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이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